네,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기획 운영을 맡게 된 성태희라고 합니다. 모두연구소 커뮤니티팀 커뮤니티 매니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및 로컬 AI의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신정규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8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고 오프라인은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9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순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연구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꼭 항상 많으시기 때문에 7시 10분까지 모두의 연구소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는 1시간 동안 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언어 모델 및 챗봇의 관계, 거대 언어 모델, 적정 수준 언어 모델 및 역사, 온디바이스 AI와 로컬 AI의 아젠다 및 도전 과제, 그리고 업계 학계 및 정보의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20분 정도 사전 질문과 현장, 온오프라인에서의 Q&A가 있을 예정이고 이후 잠시 오프라인에서는 휴식 시간, 온라인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 후에 네트워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모두의 연구소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연구소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강남 캠퍼스. 아예 처음 들어봤고 이번에 처음 와요 하시는 분들. 네, 역시 계시는군요. 네, 저희 모두의 연구소는 커뮤니티이자 교육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AI 기술 연구 커뮤니티이고 그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교육 수요에 맞춰 지금은 교육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저쪽 벽면을 보시면 Share Value, Grow Together라는 미션이 써 있어요. 저희 모두의 연구소의 미션입니다. 100년 동안 변함없던 교실의 모습을 혁신하고자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성장형 교육 완성을 나눌수록 성장하는 참여형 커뮤니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연구소가 커뮤니티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많은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랩과 플립스쿨인데요. 랩은 프로젝트, 결과 중심이라면 플립스쿨은 스터디, 과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랩은 저희가 아래 3가지를 크게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랩 신청 시에 그리고 통과 시에 공간, 여기 강남 캠퍼스의 공간들을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 페이퍼샵이라는 제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논문 게재 시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 후에 GPU 지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비디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카카오 임팩트 등과 다양한 협업을 랩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립스쿨의 경우에는 현재는 무심코 팬미팅, 멀티모델과 생성형 AI, Efficient ML 강의 같이 보기라는 내용의 플립스쿨이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네, 논문 읽기나 강의 보고 토론하기, 그리고 책 한 권 완독하기라는 그런 주제 등으로 스터디가 많이 열리고 있고 실제로 여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오늘 AI 주제로 진행이 되는 만큼 페이퍼샵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 모델연구소 랩 참여 연구원 분들께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네,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논문 지원 제도이고요. 크게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재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3가지 조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패컬티, 교신, 저자 교수님을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재비의 경우에는 국제학회 및 저널에 게재된 경우 혹은 그리고 제1저자 혹은 교신 저자의 소속을 모듈랩스, 모두의 연구소로 제출하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저희는 브라이언 임팩트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페이퍼샵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브라이언 임팩트의 사사를 추가해 주시면 조건이 충족이 되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패컬티는 이제 논문 지도가 필요하신 분께 연구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모두 연구소 패컬티 분들 중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패컬티 활동에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도 계세요. 네, 그 교수님들도 저희 여기 현장에 지금 혜선님 계시거든요. 담당자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혜선님께 문의 주시면은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모두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이외에 저희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세미나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오늘 오신 이 모두팝이나 모두해유와 같은 고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대전 캠퍼스에도 저희는 대전에도 캠퍼스가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에는 실습 중심의 세미나로 모두해유가 있고 강남 캠퍼스는 네트워킹 중심의 모두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세미나가 오늘도 끝이 나고 6월에는 아트코리아 랩과 함께 진행하는 예술기술 교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모집 중인 오름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AI 모델 활용 백엔드 개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세미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원활히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연구소 소식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모델연구소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슬랙 입장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 제가 오늘 문자와 메일로 안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델연구소는 카카오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고용노동부 산하의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혹시 전화 만족도 조사가 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델연구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정규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보통 때는 제가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시간도 길지 않은 편이고 또 아이패드를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저기서 무슨 내용을 봤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은 모델연구소에서 아마 녹화본을 제공을 할 예정이므로 그걸 보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주제는 온디바이스 AI랑 로컬 AI라는 갑자기 핫해진 주제입니다. 이걸 잡을 때는 전혀 핫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핫해졌죠. 일단 저는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백엔드.ai라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클러스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에서 GD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전엔 텍스트 큐브라는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은 물리학, 통계 물리학에서 복잡계 시스템이랑 계산 뇌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저기는 되게 이제 초록색 잔디밭이 있는데 최근 1년간은 별로 안 초록초록합니다. 네, 회사 대표는 바빠요. 정말 아래 한글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초거대 AI랑 로컬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 AI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랑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생각을 조금 공유하는 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초거대 AI랑 로컬 AI, 뭐 이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는 주제이긴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 회사는 레벨업이라는 회사가 백엔드.ai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저 위에서 코딩을 하면 저희는 그 아래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매니지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들 알게 모르게들 다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사실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주로 스케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2015년에 창업한 회사거든요.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저희의 고객들이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95% 정도의 워크로드는 모델 트레이닝, 그러니까 특정한 모델을 훈련시켜서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갔고 아주 소수만이 인퍼런스 테스트라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모델 튜닝 하는 쪽의 워크로드였어요. 그런데 챗GPT 때문이겠죠. 작년 초부터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가 인퍼런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퍼런스 워크로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요. 우리가 모델을 훈련해서 항상 좋은 모델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수많은 회사들이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패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돈은 여기서 어떤 종류의 매출이 생긴다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모델을 만들 땐. 하지만 인퍼런스를 하면은 인퍼런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정량적인 수치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기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다. 이런 식의 정량적인 계산이 가능하고 완전히 매몰 비용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인퍼런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저변에 깔린 건 당연히 현재 빅텍들이 굉장히 큰 거대 언어 모델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겠죠.
잠시 올해 초로 돌아가 보면은 작년 말 올해 초에 특히 이 온프레미스에서 돌아가는 AI, 우리가 뭐 브랜드 네임으로 AI PC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AI 데스크탑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올해 1월에 그 CES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키라는 걸 키보드에 추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보드에서 보면 우리 한국어 키보드에서 한영 한자 있는 그 부분 있죠. 한자 키를 코파일럿 키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나이가 저처럼 조금 되시는 분들은 90년대 초 80년대 말에도 프로그래밍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키보드에 윈도우 키가 없었어요. 요새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던데요. 윈도우 키도 없었고 메뉴 키도 없었죠. 그게 나중에 윈도우 95가 생기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짠 하고 만든 키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는 키를 추가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키보드가 거의 20여 년 이상 정체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코파일럿 키를 하나를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 일단 그 CES 때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두 장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작년 말 올해 초에 뭐 다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LLM은 대충 끝날 거고 멀티모달 모델들이 올 거다. LLM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응용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전 모델이나 아니면 뭐 타임 시리즈 포캐스트 모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과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머지해서 하나의 멀티모달리티가 가능한 모델들을 만드는 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숙된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만들거나 또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가. 이게 그 멀티모달 모델이 대두되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수많은 오피스웨어라거나 오피스웨어에 통합을 하려고 하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죠. 거기서 보면 입력이 항상 텍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시하는 것은 텍스트지만 실제로 그 모델이 참조해야 되는 것은 뭐 표일 때도 있고 이미지일 때도 있고 뭐 동영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모달은 응용폭을 넓혀 나가면서 수많은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예를 들면 동영상 편집이라거나 게임을 만드는 툴이라거나 그런 수많은 툴들에도 기존에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쓰던 다양한 기능들을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등장하고 통합되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것도 있었죠. 유니티 같은 경우에 유니티 AI가 처음 붙었다가 12시간 만에 잠깐 내려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유니티한테 말로 뭘 시키면 자꾸 언리얼 엔진을 쓰라고 추천을 해주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AI 자체를 AI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AI 설계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의 손을 거치고 있지만 조금씩 더 많은 부분들, 특히 최적화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부분이 그 딥러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경량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옛날처럼 브루트 포스라거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AI 모델을 사용해서, 제가 AI란 말이 입에 잘 안 붙는데 그 딥러닝이라고 할게요. 그냥 딥러닝 모델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이런 움직임은 AI가 더욱 가속화된 발전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설계되고 있는 수많은 모델들은 AI의 손을 거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온디바이스 AI죠. 뭐 IoT 레벨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예전에 잠깐 떴다가 말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그리고 특히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공개되고 올해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오픈 AI 모델들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부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 천병에는 데스크탑 AI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고 데스크탑에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데스크탑 PC들이 적어도 어떤 정도 크기의 모델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될 거라는 확신을 작년에 사람들이 가지게 됐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수많은 CPU 업체들이나 GPU, NPU 업체들이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제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저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AVX에 그런 벡터 연산을 담당하는 특정한 인스트럭션 셋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는 NPU의 수를 끊임없이 늘려왔죠. 해마다 2배, 뭐 많이는 5배씩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코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메테오 레이크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뭐 10TOPS 이상의 트릴리언 옵스 퍼 세컨드인데 10TOPS를 달성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죠. 그리고 라이젠 AI도 마찬가지로 2024년 초에 우리도 이제 20TOPS 가까이 달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뭐 문제는 그 후에 나왔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은 계속 그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CPU와 GPU의 리소스를 완전히 통합하는 쪽으로 계속 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용으로서는 계속 수많은 GPU들이 APU 형태로 패키징이 되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3월에 있었던 그레이트 서퍼 GPU, 뭐 2021년에 발표가 됐지만 드디어 이제 발송을 시작하는 그레이트 서퍼 같은 경우가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AI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뭐 온디바이스 AI를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지만 작년 하반기에 이미 구글 같은 경우는 픽셀 8을 통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제미나이 나노라는 모델, 작은 모델을 넣어서 2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을 넣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고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광고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빛을 발한 거는 이분들이 설계를 할 때 온디바이스에서 처리 못하는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 오프로딩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놨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하나도 안 돌리고 전부 다 오프로드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었어요. 물론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마 차세대 픽셀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개선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갤럭시, 새로 나온 갤럭시 핸드폰에서 실제로 작은 모델들을 온디바이스 AI로 돌림으로써 처음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1월의 전망이었습니다. 2023년 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디바이스라거나 뭐 로컬 AI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AI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 또는 이렇게 AI를 API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뭐 IDC를 소유한 업체들이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클라우드에서 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이제 사용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2022년 말에 나온 챗GPT 같은 경우가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줬죠. 모든 회사들이 챗GPT를 발표한 걸 보고 우리도 저거를 1개월 또는 2개월 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도 1월에 내놓는다, 3월에 내놓는다, 6월에 내놓는다 이러면서 하염없이 그 듀를 계속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도 본인들의 모델로 원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오픈 A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어차피 모델을 서빙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규모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갔을 경우에는 그냥 규모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더 두고 기다리면 같은 크기의 모델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우리가 좀 더 싸지만 성능이 조금 더 딸리는 모델을 내놨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런 모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시장은 성능 주도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GPT-4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GPT 3.5가 공짜라고 해도 잘 쓰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클로드 모델이 나와도 사람들이 대부분 오프스를 쓰지 소넷이나 하이쿠를 쓰진 않죠. 작은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능 주도 시장에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고객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캐즘이 있고 일반 시장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 이후에는 이제 이런 모델들을 누구나 한 번쯤 손을 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챗GPT 미만 다 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엄청 앞선 것 같아도 어차피 챗GPT 아래서는 나나 쟤나 비슷한 선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챗GPT는 그 경쟁 우위를 끊임없이 유지를 합니다. 뭐 챗GPT 뭐 다른 회사들이 모델을 내놓으니까 GPT-4를 이제 일반 사용자한테 푼다거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GPT-4를 그냥 무료로 다 풀어버렸죠. 어느 정도 이하의 사용량은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계속 비싸고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합종 연행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종 연행이라는 건 어떤 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탁이 있고 이 동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래 여러 군주들이 이합 집산을 해야 되는데 동탁이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 챗GPT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봄에 우리가 많은 걸 봤죠.
라마 모델이 유출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합니다. 라마 모델이 가져온 거는 여러 회사들이 우리도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과 동시에 국가들도 저 정도의 모델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든 베를린 장벽이든 사실 우연하게 된 거죠. 독일이 통일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통일한 거 아니잖아요. 뉴스가 하나 잘못 나가서 사람들이 통일됐나 보다 이러고 막 달려가는 바람에 그걸 못 막게 된 게 그 독일이 통일되게 된 원인이죠.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마찬가지로 라마도 사실 공개할 목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토렌트에 체크포인트가 유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공짜다 공짜 이러면서 쓰게 되면서 그 포텐셜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의도치 않게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시장을 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야는 특히 그 전에 원래 AI가 발전하던 문화와 맞물려서 굉장히 시너지를 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개가 되고 우리가 다 만든 모델, 그러니까 프리즈된 모델이 아니라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값이라거나 계속 이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풀 모델이 다 공개가 된 경우에는 다들 뭔가 해보고 싶죠. 나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죠. 그리고 그 전에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AI 발전 문화와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들도 라마가 그렇게 모델을 내놓은 이후로 자신들의 모델을 공개하는데 크게 괴념치 않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코드랑 데이터만 있다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다루는 삽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만들려면 드는 어마어마한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으로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공개도 못 만드는 세상이 되니까 코드도 그냥 공개하고 데이터가 다 있어도 그 데이터를 돌릴 플랫폼이 없는 세상이니까 데이터도 많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 이후에 어마어마한 모델, 이 자료는 제가 쓸 때마다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 한 번씩 옛날에 이게 10, 10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더니 20, 403만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계속 나옵니다. 2024년엔 굳이 이 카운트를 하는 것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모델들이 끝없이 나오게 되고 공개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그리고 파인 튜닝 모델들은 3만 개도 넘죠. 실시간으로 하루에 100개, 2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응용 모델 만드는데도 시간이 짧고 그런 LLM 보드 같은 것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허깅 페이스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이 GPU 한 장이나 두 장으로 굉장히 쉽게 뭐 사흘이나 나흘 정도 걸리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니들이 개 맛을 알았는데 이제 개가 막 찍혀 나오죠. 그냥 계속 끊임없이 찍혀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마3가 공개되면서 우리 라마3 모델 파인 튜닝하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모델 이름에 라마3를 넣는 순서를 얘네가 알려줬어요. 문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 모델이 라마3의 베리언트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전 훈련된 오픈 언어 모델들은 이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번 달에 공개된 라마3가 있죠. 사실상 상업적 용도로 무제한이 허용되어 있고요. 라마2에 이어서 그 월간 액티브 사용자가 7억 명 이하면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걸 넘는 회사들이 전 세계 5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라마3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그 테크니컬 페이퍼를 같이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능이 18개월 전에 탑보다 다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GPT 3.5는 이미 예전에는 넘었고 GPT-4와 어떻게 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죠. 이번 달엔 또 팔콘도 신모델이 나왔습니다. 팔콘은 아부다비에서 그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작년에 만든 모델인데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유명했어요. 180빌리언짜리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1800억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파라미터라는 건 우리가 뉴럴넷을 만들 때 뉴럴넷에 들어간 그 아티피셜 뉴런 사이에 연결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결 강도들을 딱 굳혀놓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뉴럴넷 AI예요. 그러니까 훈련되는 상황에서는 그 연결 강도가 계속 변하고 그 연결 강도를 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를 훈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팔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공개를 했었고 이번에 11빌리언 모델부터 하나씩 공개를 하게 되는데 특징은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쪽에서도 이제 멀티모달 모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랄 AI라는
프랑스 회사가 있는데요. 작년 초에 저기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 11월에 미스트랄이라는 모델을 7빌리언짜리 모델을 공개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왜냐면 얘는 앞에 나온 라마3가 이제 70빌리언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700억 파라미터 모델이, 제가 빌리언이라는 표현을 가능하면 안 쓰고 머릿속에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0억 파라미터 정도의 모델이 많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저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70억, 10분의 1 크기인데도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멀티링구에 여러 가지 언어도 다 커버가 되고, 동시에 또 같이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랐는데, 모델들을 여러 개를 놓고 앞에 입력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셔플링을 하는 게이트웨이를 하나 달아서 훈련을 동일한 구조를 가는 여러 모델들에 걸쳐서, 여러 모델들의 몇 가지만 항상 훈련이 되도록 해서 모델을 딥하게 만드는 대신 딥앤와이드하게 만드는 테크닉인데요. 그걸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성능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믹스트랄이라는 게 미스트랄을 믹스해서 믹스트랄인데 7빌리언짜리 모델 8개를 연결을 해서 동시에 서빙을 할 때는 뭐 8개 중에 3개를 선택하거나 2개를 선택하는 식으로 서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성능들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그 미스트랄 라지 모델도 공개를 했는데, 이건 API 형태로만 공개를 하고 체크 포인트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 22빌리언 믹스트랄 지난달에 공개한 거는 체크 포인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22빌리언 기반의 믹스처 오브 엑스포트 모델인데, 나중에 보시면 20빌리언, 또 번역이 안 되네, 200억 파라미터에서 300억 파라미터 사이의 모델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데스크탑 레벨에서 돌릴 수 있는 최대 크기거든요. GPU를 샀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젬마가 있죠. 젬마 같은 경우는 구글이 제미나이를 만들 때 썼던 똑같은 테크닉으로 데이터를 일부 가져와서 만든 오픈 모델이나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한 모델이고요. 진짜 뭐 항상 홍보를 할 땐 이렇게 해요. 그 제미나이랑 똑같은 기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성능은 제미나이만큼 안 나오죠. 얘도 라이선스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더 없어요. 얘는 뭐 7억 명 이런 것도 있는데 젬마는 그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면 된다. 이 정도의 제약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 크기가 작죠. 220억이죠. 20억? 70억 맞나? 네. 파라미터. 그냥 2빌리언, 7빌리언으로 할게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실수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번 달이구나. 다 보시면 다 2주 안쪽이에요. 최근 이제 1주 더 남았는데 그 5월이 좀 핫한 한 달이었습니다. 머신러닝 쪽에서는. 그래서 멀티모델 모델로 팔리감마라는 감마의 멀티모델 모델도 같이 공개를 했고요. 이거는 비전 모델 하나랑 그 갬마 모델 하나를 멀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랑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죠.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젬마2도 이제 곧 27빌리언 사이즈로 공개를 한다고 이미 어나운스가 된 상황입니다. 얘도 이제 20에서 30빌리언 사이의 어떤 그 크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GPT-4 옴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3가지 크기로 공개가 됐고, 이 중에서 나노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14랑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온프레미스 모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모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는 100만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데, 100만 토큰이란 게, 토큰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걸 적당하게 잘라서 그거를 숫자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컴퓨터는 글씨를 못 읽으니까요. 그걸 자르는 여러 가지 그걸 자르는 애를 토크나이저라고 하고, 여기 잘린 애들 토큰이라고 하는데 100만 토큰 정도를 처리할 수 있고요. 책으로 따지면 4권 정도 됩니다. 제가 영웅문 넣어봤더니 1권에서 4권까지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4권 넣으면 튕기고 3.5권 좀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웅문은 좀 긴 책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큰 토큰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고, 동영상을 넣으면 1시간 20분 정도 들어갑니다. 동영상도 토크나이즈가 되거든요. 클로드 같은 경우도 지지난달에 공개가 된 게 버전 3인데, 이제 소네나 오프스 같은 것들이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죠. 얘도 25만 토큰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책 한 권.
그 앞에서 설명드린 모델들도 이제 토큰 사이즈가 다 있는데 뭐 긴 애들이 보통 65,000 토큰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길게 늘리는 시도들도 있는데요. 길게 늘릴수록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오픈소스 쪽에서도 그걸 뭐 파인 튜닝을 하든 뭐 리트레이닝을 하든 해서 늘리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늘어나도 128,000 토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GPT-4 옴니도 이번 달에 공개가 됐죠. 다 이번 달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엔드투엔드 멀티모달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마지막에 출력하는 부분에 음성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엔드투엔드 멀티모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엔드투엔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출력 자체도 음성으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걸 보통 상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TTS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퍼플렉시티라는 회사는 그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그냥 쓸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얘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를 굉장히 보증을 해주는 그런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오늘까지 얘기한 걸 들으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제 주제는 로컬 AI, 온디바이스 AI였잖아요. 근데 계속 저는 뭔가 지금 뭐 랭귀지 모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온디바이스 AI가 역사로 들어가면 꽤 역사가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AI의 겨울이란 얘기를 주로 역사에서 들으면서 뭐 70년대 한번 망했고 90년대 한번 망했고 뭐 빅데이터와 함께 2010년도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온디바이스 AI도 2017년에 한번 망했어요. 2017년에 완세했다가 2020년에 망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온디바이스 AI가 뭐냐?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계에서 실행하는 애를 온 디바이스 AI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장점은 클라우드 안 갔다 와도 되니까 지연 시간이 짧고요. 물론 지연 시간이 짧지만 인퍼런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더 느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죠. 클라우드로 뭔가 데이터를 안 보내니까 내 기계 안에서 처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캘린더 스케줄을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사실 한국인은 다 털려서 되게 이 역치가 낮지만 그 우리나라만 조금만 벗어나게 돼도 굉장히 그거 민감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멀티모달로 가게 되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연결 의존성이 없으니까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해도 되고 비행기 안에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신뢰성 있죠. 언제든지 얘는 돌아갈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음성 비서 형태로는 우리가 많이 봤고요. 기존에도. 그다음에 이미지 처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건강 모니터링, 개인정보가 안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봤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답을 해줘야 되는 스마트홈 디바이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엣지 컴퓨팅이다, 아니면 NPU다, 뭐 모델 양자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면은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 맥OS 쓰시는 분들은 아이텀이라는 터미널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이게 터미널 프로그램인데 터미널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까만색에 글씨 찍혀서 해커처럼 나오는 걸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텀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얘네가 이번 달에 AI 기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그 메뉴에 AI를 켜고 오픈 AI 키를 넣고 그러면은 그 옆에 그 뭐라고 할까요? 서랍 같은 거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명령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커맨드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동영상에서 뭐 소리만 추출해가지고 256K MP3로 바꿔주는 법을 알려줘. 이러면은 FFmpeg 명령들을 쭉쭉 해가지고 그걸 딱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도 돼요.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그 아이텀 개발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사용자 커뮤니티부터. 후원을 끊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뭐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그래가지고 개발자가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사실 AI 기능도 누르고 오픈 AI 키를 입력을 해야지만 돌아가는 기능인데도 그냥 그 기능이 달린 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외부로 쿼리를 보내는 기능이 있는 것 자체가 난 싫어. 이거 안 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베타 1에서 들어왔다 베타 2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다음 버전 베타 2에서 잘렸습니다. 그게 어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플러그인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사람 플러그인 까세요. 기능은 없앨게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특히 이것처럼 직접 내 컴퓨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망하기 전에 참고로 오늘 나오는 그림들은 대부분 쿠파일럿으로 열심히 그린 그림들이고요. 이재현님의 그 예전에 작년에 강의를 열심히 보고 가서 미국이 아니지 대전에 가서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때 열심히 배워서 그림 그리는 법을 익혀서 다 그렸습니다. 네. 요런 것도 그렸어요. 요런 것도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온디바이스 AI가 올 거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띵스라는 안드로이드의 베리언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도 하고 뉴럴넷을 처리하는 API도 같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2017년 말에 뭐 11월에 발표를 하고 이런 걸로 연합학습이라는 개념도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민감 데이터는 올리지 않고 훈련하는 법도 만들고 뭐 로컬 디바이스에서도 훈련하겠다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MLKit이라는 도구도 만들었죠. 그래서 가벼운 거는 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돌리고 큰 거는 구글 클라우드로 올리세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는 HTPU라는 TPU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USB 형태로 만들어서 나의 컴퓨터에 꽂으면은 뭐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주는 그런 칩들도 만들어서 나중에 코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걸 하나 받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써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개발보드 형태도 있고 USB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공개를 했었고요. 근데 MLKit은 이제 2020년에 프로젝트가 리부트 돼버렸어요. 그래서 파이어OS ML이란 프로젝트랑 MLKit이랑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그건 또 중국 상황이랑 연결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달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빨리 설명해 드리면 MLKit이라는 애는 클라우드로 오프로딩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채팅으로 사용하는 뭐 알리페이, 알리바바 그런 플랫폼들에 보면 그 채팅 앱 안에 앱스토어가 있어요. 중국 가서 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려면 자바스크립트만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TensorFlow.js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경우에. 그런데 거기다 MLKit 썼을 경우에 얘가 구글 클라우드 의존성이 생기는데 구글 클라우드는 중국에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안 쓰게 되는 바람에 구글에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MLKit을 완전히 순수 온디바이스용 프레임워크로 만들고 클라우드용은 파이어베이스 ML이라는 걸로 따로 분기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생태계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이 HTPU가 왜 망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HTPU는 7만 원이었고 화웨이의 MPU는 3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능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비슷한 기능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MPU란 말을 잘 쓰는데 이 화웨이가 MPU라고 하면서 사실 약간 포크레인이나 호치키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MPU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화웨이가 만든 말이고요. 그다음에 코어 ML이라고 애플은 2017년부터 계속 추가를 해왔죠. 얘네는 되게 AI를 많이 도입을 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들이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위 내용들을.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스케일에 관련된 전쟁이 있었는데 GPT-3가 2020년 봄에 발표가 되면서 창발 현상이라는 걸 발견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는 거죠. 얘가 그냥 언어만 가르쳤는데 갑자기 요약도 하고 뭐 새로운 글도 쓸 수가 있게 되고 분석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그냥 모델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니까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죠. 그때가 이 GPT-3가 파라미터가 1755 파라미터인데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온 디바이스고 뭐고 이쪽은 다 일단 제껴버려야 됩니다. 가망이 없죠. 크기상으로 100배 이상의 워크로드 크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그냥 멀어졌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페르소나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 너는 지금부터 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 시키면 잘하죠. 람다가 2021년도에 그걸 처음 보여줬고요.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모델부터 점점점 모델을 키워가면서 다양한 크기로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서 어떤 크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창발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기능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든 논문이 아니라 연구 결과와 모델이었고요. 챗GPT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휴먼 피드백인데 HF가 사람이 피드백을 줘가지고 모델을 튜닝을 해서 똑같은 모델을 훨씬 더 성능을 좋게 하는 기법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됐죠. 그다음에 GPT-4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빌리언 미만의 모델에서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은 다음에 그걸 뭐 크기가 100배, 1000배가 되는 모델로 옮겨갔을 때 그 큰 모델에선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모델을 훈련시켜야 되는지 초기 조건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 초기 조건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큰 모델에서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고 또 해보고 이랬는데, 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작은 모델에서 그 파라미터를 찾은 다음에 그걸 큰 모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알아낸 연구거든요. 그걸 통해서 최초로 훈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훈련 비용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클로우드 소넷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그리고 요번 달이었죠. 네, 그다음에 모델 기능 모듈들이 어떻게 발화되는지를 추적을 해서 어떤 뉴럴랩 모듈들, 그러니까 같이 같이 활성화되는 모듈들이 어떤 기능에 해당된다는 걸 역으로 대규모로 추적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뭐 뉴스 같은 곳에서는 이제 모델이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걸로 뭐 모델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약 컴퓨팅 스케일이 10,000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는 계속 어마어마한 하이퍼 스케일링 전쟁을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영국이나 EU,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 것만 몇 개 얘기를 하자면, 후카쿠라고 해서 일본의 이화연구소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재작년까지는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그거를 언어 모델용으로 전용을 해버렸고요. 아예 일본이 되게 특이한 게, 다른 나라들은 GPU로 그 랭귀지 모델을 만들거나 AI를 만드는데 일본은 그걸 CPU로 해보려고 합니다. 뭐 후지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난주에 발표를 한 게, 이제 우리가 뭐 1조 5천억 정도를, 1조 4천억 정도를 인프라에만 쓰겠다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반 정도 되는 비용을 소프트뱅크에 넣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GPU를 전 세계에서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심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단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만 대 작년에 샀는데 H백이 한 대당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메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사니까 우리는 이제 올해 말까지 35만 대 살 거야. 그다음에 뭐 A100이랑 엮으면 50만 대 채울 거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다다음 달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이제 내년 말까지 180만 대를 살 거야.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시면 5천만 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웬만한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을 능가하는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30년 말까지 50조 원을 딱 쓰겠다, 여기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바로 그 다다음 날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얼마를 쓰든 마소보다는 조금 더 쓸 예정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되게 진지하게 공개를 했고, 구글이 그 작년 4월에 구축한, 원래 작년 4월에는 구글에 있는 GPU를 다 모아야 2만 대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모아가지고 AI 하이퍼 컴퓨터라는 브랜드로 내놨거든요. 걔는 이제 자기들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하이퍼 컴퓨터다, 슈퍼컴퓨터를 능가한다, 이래가지고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1년 사이에 300% 성장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걸 보고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기사를 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아님? 이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죠. 그다음에 국가 간에서는 이제 전략자원 취급이 되니까 뭐 쭉쭉쭉 있고, 최근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쿠다와 완벽히 호환된다고 주장하는 GPU 스타트업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 넣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엔비디아 출신의 대표가 있는 모 회사에도 가져와서, 그 회사는 스택이 쿠다랑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작년부터 판매는 하고 있는데 올해 3월에야 그 실체가 좀 보이게 된 것들인데, 이제 어센드라고 해가지고 GPU를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 벤치마크를 하면 A100보다 빨라요. 그래가지고 되게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암차이나 같은 경우는 NPU를 지난달부터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그 수출 금지가 된 것보다 약간 스펙을 낮춘 4090 드래곤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 이것도 사실 막는다는 기사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올해 초에 막는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4월에 봤을 때는 그냥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웨이가 이런 식으로 GPU를 자체 생산할까 엔비디아가 중국 내에서 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달릴게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든 이스라엘 정부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왜 로컬 AI냐? 되게 단순한데 이 모든 비용은 다 엔비디아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젠다를 전환을 해야죠. 아젠다를 전환을 하기엔 근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철옹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아젠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픽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는 로컬 AI나 온디바이스 AI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저겁니다. 2등 이하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엔비디아랑 승부를 보기 위한 전장으로 택한 게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는 아무리 열심히 찍어내봐야 삼성 팹 플러스 TSMC 팹의 생산량 이상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 AI 반도체가. 그런데 수요는 엄청나게 아득히 능가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50% 이상의 이익률이 나오겠죠. 하드웨어 회사인데. 그리고 또 로컬 AI 운영을 할 때 기술적으로 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오픈소스로 많이 해결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년 동안 이런 LLM 기반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사라지고 하면서 서비스 기획자들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AI한테 너는 뭐 하이레벨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날씨 어때? 어제 뭐 입었는데 오늘 뭐 입을까? 뭐 이런 정도의 질문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00억 파라미터씩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10억 파라미터로도 할 수가 있죠. 로컬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초개인화 AI.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귀찮은 일들은 대부분 내 사생활에 관련된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한테 위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라마다 CPP가 작년에 큰 일을 했고요. 사실 저 만든 사람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 위스퍼다 CPP라고 그 오픈AI가 만든 위스퍼라는 음성을 듣고 텍스트를 뱉어내는 모델인데 그거를 맥에서 돌리려고 위스퍼다 CPP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졌었어요. 근데 라마가 나오고 나서 나 라마 맥에서도 돌리고 싶은데 맥엔 GPU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퍼다 CPP 만들 때 썼던 걸로 라마를 CPU로 돌려보자고 만들었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마다 CPP가 엄청나게 뜨게 됐고요. 그 후에 수많은 구현체들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뉴스든 어디든 다 봐서 우리나라 외국 막론하고 오프라인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돌리는 어떤 서비스든 프로젝트든 다 나왔다. 온프레미스 나왔다 그러면 걔는 그냥 라마다 CPP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올라마가 있죠. 올라마 같은 경우는 라마다 CPP를 엔진으로 사용을 해서 고언어로 만든 단일 바이너리 500메가짜리 단일 바이너리 파일이거든요. 그걸 리눅스용이 있고 윈도우용인데 걔만 실행을 하면 옵션을 주면 얘가 서버로도 돌고 클라이언트로도 돌고 이런 식으로 돌아요. 단위 바이너리에 몽땅 구겨넣어서 배포를 엄청나게 심플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챗 위드 RTX 같은 걸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건데 일하는 애가 라마다 CPP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이거 빨리 일해라. 얘가 막 성능이 향상되려면 라마다 CPP가 성능이 향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라마다 CPP가 사실 만들다 마른 구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델이 공개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돌려보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이 모델에서 공개하지 않은 파라미터들을 그냥 대충 추측해서 넣는다거나 구조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대충 때려 넣은 부분들이 많아요. 모델 컨버터 등을 뜯어보면은 이게 꼭 그 옛날이 아니라 요새 그 게임기 에뮬레이터 옛날 오락실 게임기 에뮬레이터도 보면 마메라는 애가 있는데 쟤를 뜯어보면은 그 수많은 오락실 캐비넷 종류마다 다 엔진이 다 따로 있고 그 엔진들이 정확도가 다 달라요. 뭐 캡콤이면 CPS 이런 것들이 있고 타이톤 거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라마다 CPP도 지원하는 모델마다 그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뭐 모델 컨버터랑 뭐 모델 오스 셋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별도로 있고 그 상태가 다 제각각입니다. 균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좀 더 성능이 좋아지려면 이것들을 잘 다듬고 실제 모델 파라미터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성능을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여들이 거의 외부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온 분들이 모델 인퍼런스를 만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서비스 껍데기를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I PC가 있죠.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컨셉을 공개한 다음에 2024년 1월 그 코파일럿 키보드 버튼 나오면서 AI PC를 내놓겠다라고 공식화를 하고 당시에 뭐 그 AMD와 인텔이 전부 다 우리도 AI PC를 내놓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2024년 1월과 3월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고 그런
이번 달에 이제 처음으로 공식 인증 PC 6종류를 내놨어요. 근데 전부 다 퀄컴입니다. AMD랑 인텔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얘는 하는 일이 로컬 코파일럿을 실행을 하고 브랜드는 똑같은데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것도 있고 뭐 클라우드에서 안 돌려야 되는 것들은 로컬에서 그냥 바로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워크로드에 따라서 그걸 잘 리밸런싱을 하겠다는 게 컨셉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45 트릴리엄 그 45 TOPS라고 할게요. TOPS 이상의 MPU가 필요하고 메모리는 16기가인데 원래는 저기 24기가였는데 16기가 또는 32기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미 브랜드는 GPT를 통해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GPT를 레버리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GPT-4를 지원하는 멋진 서비스로 먼저 팔고 그 아래서 굉장히 소소한 기능들은 그런 클라우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로컬 단에서 소모로 그냥 컴퓨터 자원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동일한 브랜드로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나의 리소스를 덜 쓰게 되는 전략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죠. 뭐 저는 양도구육이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거죠. 크롬도 지난달 이번 달에 특히 발표를 많이 했고요. 브라우저에 AI를 도입하는 그런 트렌드가 작년 말부터 쭉 있었어요. 주로 올라말의 브라우저 안에다 넣고 그 라마다 CPP는 올라말을 넣어서 거기다 돌리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그 비발디 브라우저가 그 여러 언어 모델들을 내장을 하고 나왔죠. 구현 난이도가 되게 낮습니다. 하루 이틀 웬만하면 낮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크롬도 공식적으로 아예 크롬 브라우저의 다다음 버전부터 이 LLM API를 내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언어 모델을 돌리게 지원을 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브라우저들은 이제 공개된 오픈 언어 모델들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글 크롬은 모델도 같이 줍니다. 그 제미나이 나노 모델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API 단에서 옵션을 잘 주면 워크로드 종류를 판별을 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건 클라우드로 오프로딩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동시에 또 이런 거대 뭐 스몰 랭귀지 모델이죠. 스몰 랭귀지 모델이 아닌 뭐 비전 AI라거나 아니면 OCR이라거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웹 GPU랑 웹 어셈블리를 사용을 해서 로컬에서 돌려주는 그 브라우저 레벨에서의 API를 같이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점은 리눅스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 나노를 AI 엣지 SDK라는 형태로 아예 안드로이드 안에 내장을 해버릴 예정이고요. 뭐 이걸 사용을 해서 지금 차세대 픽셀에 들어간 안드로이드에 이미 만들었다. 삼성에서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글하고 삼성을 벗어났을 때가 문제인데요. 퀄컴이나 화웨이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빅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미 아까 그 2017년 이후에 쭉 쌓아온 MPU SDK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걸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퀄컴은 그게 되게 강한 회사고요. 그 안드로이드 스펙을 딱히 지원해줄 생각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미 그걸로 레버리지를 만든 상황에서 표준 스펙을 지원하게 되면 퀄컴에서 벗어날 동기가 더 커지잖아요. 벗어나는 게 쉬워지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일종의 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기린칩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홍몽 OS로 따로 길을 갔기 때문에 상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이죠. 되게 유명한 MPU SDK가 있는데 얘는 리눅스 뭐 다른 운영체제들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딱히 AI SDK를 지원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2주 남았죠. 뭐 나오겠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하고 M4 사용해가지고 ACDC라는 그 클라우드에서 LLM 돌려주는 노드들을 만든다는 뉴스 같은 것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추측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정도예요. 아이폰은 10억대 가까이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오픈AI하고 계약을 했을 때 오픈AI한테 돈을 주고 모델을 사오는 계약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픈AI한테 돈을 받고 돌려주기로 했을까요? 예를 들면 구글에 들어가는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7조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죠. 애플이 그 검색 엔진을 넣어주는 대가로. 그러면 오픈AI가 그 애플에 돈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다른 회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디폴트 그 뭐 일종의 코파일럿이 디폴트 LLM이 될 텐데요.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과 과제를 빨리 훑고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45TOPS냐 AI PC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공개할 때는 40TOPS예요. 근데 이걸 45로 올렸습니다.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 5만큼이 부족했나 보죠. 이게 뭐냐면 그 트릴리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고 해가지고 1초 동안 100%를 돌리고 있을 때 얘가 몇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기준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 엔비디아 4090 우리가 집에서 쓸 수 있는 300만 원짜리 GPU 같은 경우에는 191 테라플롭스 정도를 지원을 하고, 이건 이제 플로팅 포인트 처리해서 플롭스가 된 거고요. 테라플롭스고, 텐서코어 같은 경우는 132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죠. 네. 근데 어쨌든 40으로 시작해서 45가 됐어요. 1월엔 40이었는데 2월엔 45가 됐고, 그래서 40TOPS를 맞추려고 준비하던 인텔이나 AMD가 로드맵을 굉장히 급하게 변경한 티가 매일매일 납니다. 요새도. 뭐 메테오 레이크에 10 넣고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러다가 루나 레이크는 45를 달성을 하는데, 이게 NPU 단독으로 45가 아니라 CPU랑 합동을 해서 45에서 100 사이를 낸다고 공개를 했고요. AMD 같은 경우는 호크 포인트에서 이제 16 달성했다, 우리는 간다 이러다가 스트릭스 포인트라고 곧 나올 거에서 이제 48 아슬아슬하게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PC 첫 발표하는 빌드 컨퍼런스까지 준비가 된 그 APU는 퀄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PC가 다 퀄컴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45는 충분하냐? 엔비디아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이거는 뭐 토이 모델이나 돌리지 최소 100에서 1300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아예 공지를 해버렸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있는 게 17TOPS고, 그 애플 M4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에 들어있는 애가 38TOPS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TOPS를 왜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사실 이게 좋은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이 몇 개 동일한 모델을 돌리는데 필요한 오퍼레이션 수가 다 다르잖아요. 칩마다. 당연히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버틀렉이 생기는 게 뭐 디바이스가 아니라 스토리지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CPU랑 NPU 사이일 수도 있고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유용한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연산이 CPU로 올라가면 내려올 일이 없는 애들, 끝없이 계산만 하는 애들, 아니면 비트코인 캐거나 뭐 이런 그런 경우에는 되게 유용한 단위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머신러닝의 어떤 워크로드를 재는 매트릭으로는 적당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걸 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개인용 PC라서 이렇게 한 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용 PC는 메모리 속도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인스트럭션 세트도 다 비슷비슷하고, 스토리지 속도도 뭐 빨라봐야 SSD잖아요. 뭐 우리가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능들이 없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고만고만한 상황에서는 유효한 기준일 수 있어요. 특히 또 돌려주는 모델들이 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액셀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칩들도 다 트랜스포머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옵스가 뭐 140개, 150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다 비슷하게 수렴을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TOPS를 PC용 기준으로 삼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복잡하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치가 찍히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그냥 45 있어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넘어갈 텐데요. 기술적인 포인트는 하드웨어 설계, 경량화 압축, 인퍼런스 등이 있고, 이제 돌리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현재는 LLM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LLM한테 기존의 다른 것들을 하던 거 다 그냥 일임을 해서 시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리즈닝이 되는 정도의 사이즈의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면 처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지랑 라지도 아니죠. 스몰 랭귀지 모델 이 두 가지만 딱 넣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한 멀티모달 모델로 진화하겠죠. 현재 병목은 사실 모바일에서 메모리예요. 그 모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산, 아까 전에 NPU가 속도가 어떻고 45TOPS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 당장 올릴 메모리가 없습니다. 아이폰이나 이런 애들은 메모리 아무리 커야 8기가잖아요. 모델이 한 2, 3기가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미 반 가까이가 뭉텅 잘려 나가는 셈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자화를 많이 한다고 해도 모델 사이즈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돌려주기 위해서 메모리 속도가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메모리 대역폭과 큰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데스크탑에서는 2빌리언 정도의 모델들을 서빙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1빌리언 미만이 당장 서비스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미나이 나노가 우리 컴퓨터에서 돌거나 모바일에서 돈다고 해도 그게 뭐 3빌리언, 7빌리언 이런 모델 사이즈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작고 말은 잘하는데 멍청한 모델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드웨어 레벨에서
로컬 AI에서 유용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면 GPU, CPU, NPU가 하나의 메모리 풀을 공유를 하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도 15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몇 분 아시는 AMD 불도저 때 제대로 말아먹고 그때 회사를 나락으로 보냈던 아키텍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대역폭이 문제죠. 램 대역폭이 얼마 안 되는데 CPU도 GPU도 그걸 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일단 CPU에서 플로팅 포인트 계산을 빼버리고 GPU한테 그걸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계산에서 플로팅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얘가 가져갔다 제가 가져갔다 하는 바람에 망했었고요. 그 다음에 칩 만드는데 발열 관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칩 위에 APU 위에다가 GPU, CPU 얹고 램 얹으려고 하니까 당시에 문제가 굉장히 있었고요. 라이브러리 호환성 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 건 애플입니다. 애플이 조정하여 나머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유 힘드네요. 네, 갑자기 물도 막 마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망했던 아키텍처가 애플 M1으로 오면서 다시 살았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보통 이 UMA를 다 썼어요. 초창기부터 ARM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메모리 GPU 메모리를 따로 할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이제 메모리가 GPU가 타일 기반의 GPU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이피션트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발전된 아키텍처를 그대로 다시 PC로 가지고 오면서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되게 무식하게 해결했죠. 대역폭이 문제면 대역폭을 키우자 해결을 하고 발열이 문제면 ARM을 쓰자. 뭐 X86보다 발열 덜 하니까요.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프로그래밍이 어려우면은 그거는 컴파일러가 해주고 사용자한테 미루지 말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네. 말은 되게 쉽죠. 사실 각각이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스크탑에서 UMA가 다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다시 이 UMA를 목표로 개발들을 많이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은 APU들이 시장에 나오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PU 구조를 보면은 AMD랑 인텔이 뭐 아까 45 TOPS를 맞춘다고 하지만 두 개 접근이 완전히 달라요. 인텔 같은 경우는 메테오 레이크의 NPU가 들어오면서 이걸 모비디우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너바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너바나라는 회사가 모비디우스라는 NPU를 만드는 회사였고 그걸 인텔 컴퓨터 스틱이라고 리브랜딩 해가지고 USB 형태로 꼽는 거 만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모르시는 그런 망해버린 칩이 됐고요. 그러다가 하바나 랩스를 인수하고 인텔 하바나가 되면서 모비디우스를 묻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묻어버렸고요. 그 전에 아마존이랑 AWS랑 인텔이 같이 공동으로 NPU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2017년부터 모비디우스 기반으로 하다가 하바나 인수하고 이렇게 되면서 접히고 2019년에 그게 2018년에 쪽 났구나. 2018년 말에 쪽 나고 2019년에 그 다음에 인퍼런시아라는 자체 칩을 만들게 됐고요. AWS는. 어쨌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모비디우스를 꺼내와가지고 CPU 안에다가 도로 넣어버린 겁니다. 이미 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AMD는 역으로 라데온이라고 자체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그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XDNA라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걸 천액을 다 쳐내가지고 GPU를 작게 만들어서 도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 접근이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AMD 같은 경우는 GPU를 줄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좀 덜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에너지 이피션트 NPU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열이라거나 전력 소모 면에서. 그 다음에 이거 생략을 할게요. 양자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저는 지팡이 끝에 GPU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등에 메고 있네요. 네, 제가 그런 그림이고, 네, 어쨌든 그래서 양자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로컬 인퍼런스 소프트웨어로는 아까 설명드린 라마다 CPP라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VLLM이나 텐사르트 LLM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체제 벤더들이 이런 기술들을 직접 사용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1 차기 버전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크롬 브라우저, 애플 코어 ML 등 이제는 사람들이 크게 고민을 안 하고 물론 안드로이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NPU 기반의 로컬 AI를 가속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예측을 몇 가지를 해보죠. 이건 제 마음대로 예측이니까 그냥 무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PC 외장 장치로 지금 GPU를 꼽듯이 NPU 시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볍게 듭니다. 2017년도에 그런 인텔에서 만든 컴퓨터 스틱이라거나 HTPU 같은 USB 기반의 디바이스들이 나왔듯이 이런 NPU가 없는 컴퓨터나 이런 AI를 좀 많이 돌리고 싶은 컴퓨터용으로 뭐 PCI 익스프레스 형태도 있고 아니면 USB 4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가속 칩들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CPU는 한 번 사면 우리가 3, 4년을 쓰는데 AI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45 TOPS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PC를 샀다고 해볼게요. 내년에 그게 유효할까요? 내년에는 와 150 TOPS는 있어야 돌리지 뭐 네 모델은 그림도 못 그린다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CPU 내장 NPU도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나 AI와 CPU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이런 외장형 NPU 시장에 분명히 눈독을 들이는 회사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ARM 기반 CPU의 충추 전국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퀄컴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윈도우즈 4 ARM에 독점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RM 기반의 윈도우는 전부 다 퀄컴 스냅드래곤으로 돌아가거든요. 옛날 윈도우 RT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사실 독점 계약 때문에 퀄컴이 아닌 칩에서는 ARM 기반의 윈도우를 못 돌립니다. 지금은. 근데 이 계약이 올해 끝납니다. 올해 언제 끝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퀄컴이 이제 불을 사르고 있고요. 마지막. 현재는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도 전부 다 ARM 기반 CPU를 발표를 했어요. 뭐 엑시온도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코발트 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쭉 있었죠. 그 테그라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는 특히 그 스위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컨슈머 ARM 디바이스를 팔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RM 아키텍처는 다 똑같이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 CPU의 부가가치로 아마 NPU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이런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자체적인 CPU를 제작을 해서 그 퍼스널 컴퓨팅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인텔이나 AMD가 잡고 있는 윈도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발표였고요. 시간 약간 넘긴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 캠퍼스 많은 분들이 가득 채워주신 만큼 사전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Q&A는 사전 질문을 몇 개 다룬 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온오프라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박래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온디바이스 LLM도 리즈닝 타스크와 같은 복잡한 타스크가 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온디바이스 LLM을 위한 모델 개발 동향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방법이나 경영화 등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 LLM의 크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빌리언에서 2빌리언이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크기인데 그게 올해 말 뭐 내년 초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 기준점도 커지게 되고 리즈닝 태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0빌리언 정도부터 내다보고 있지만 또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작은 모델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7빌리언인데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리즈닝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래에 기대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미래라는 게 뭐 반년 후도 아니고 3개월 정도일 테니까요. 네, 곧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온디바이스 LLM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기존 모델 패밀리를 만들면서 모델 사이즈를 여러 모델 패밀리의 스케일에 따라서 작은 모델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모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큰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 모델과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작은 모델들을 자동 설계를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요새 둘 다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1빌리언 미만에서도 돌아가는 언어 모델들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래근님 온라인에 계시다면 잘 들으셨는지 한번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 계신 노건우님 오신 것으로 하는데 네, 건우님의 찾은 질문입니다. 보통 온디바이스 상용화를 위한 모델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추론 시 사용되는 메모리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온디바이스 사용량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미지 AI나 비전 AI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0.5기가 이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애플에서 주로 들어가는 기능들은 다 그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현재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웬만한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OCR도 되고, 그 다음에 특정 객체를 눌러가지고 그 뭐라 그래 스티커 만들기 이런 기능들도 되잖아요. 그런 모델들은 크기가 되게 작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는 양자화를 해도 큰 성능에 영향도 없고,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그냥 온디바이스 상용화를 위한 모델 크기라고 해서 뭐 작은 경우는 그렇게 작죠.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수준으로 보면은 그 데스크탑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빌리언 정도, 2에서 3빌리언, 맥스 3빌리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취미용으로는 당연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 대중 보급으로는 그 정도가 한계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현재 8비트 양자화를 했을 때는 1빌리언 돌리려면 1기가 메모리 가까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우님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사전 질문은 우선 여기까지 다루고 현장에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에도 지금 100여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질문은 마이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고대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살짝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네, 고대현님. 네. 아이펠 8기 리서치 과정 참여하고 있는 고대현입니다. 일단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애플이랑 구글과 같은 약간 미국 쪽 계열이나 아니면 중국, 일본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갤럭시 AI를 뭐 하도록 해가지고, 그다음에 삼성이나 아니면 네이버와 같은 약간 국내 시장의 온디바이스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핸드폰에 넣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온디바이스 AI를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이폰에서 기대하는 수많은 기능들, 그 개발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거의 시차 없이 갤럭시 핸드폰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모델들이 외부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안에서 개발된 모델들이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도 지금 108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CNForest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버틀넥이 메모리 사이즈라면 스마트폰이 아닌 IoT나 중간 규모의 로봇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그 3월에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 그 GTC랑 컨퍼런스를 매해 여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로봇을 마지막에 발표를 했었어요. 뭐 휴머노이드도 있었고, 강아지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 같이 생긴 로봇들도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로 발표를 한 게 그 오린이 아니지. 토르, 이번 게 토르였나요? 그 IoT용 일종의 GPU 플러스 CPU 한 보드가 있습니다. 그 보드인데 걔가 메모리가 16기가에서 32기가 정도를 잡고 모델을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고요. 그 보통은 2대를 넣어서 그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그 정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로보틱스의 동작을 제어하는 모델 사이즈로는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겉에서 드러나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보통 16기가에서 32기가 정도의 모델이면 제어는 할 수 있다.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용도의 모델들을 더 연결을 한다면 뭐 더 붙이면 되겠죠. 네, 로봇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NForest님 답변이 되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하신 이재준님의 질문입니다. 온디바이스에서 LLM을 제대로 돌리는 것이 현재 기술로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돈의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라마 모델, 뭐 라마 70빌리언, 라마3 70빌리언짜리를 온디바이스에서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애플 디바이스 기준으로 5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M2 울트라 192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돌리고도 남으니까요. 아니면은 네, 그게 메모리 양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 GPU를 메모리를 100기가 이상을 사려면 여러분들이 H백을 사야 되는데
그 H200이 144기가인가요? 그러면은 한 8천만 원 들 테니까. 네. 현재로서 가장 저렴한 방법은 70빌리언짜리. 되게 큰 모델입니다. 70빌리언이면. 그 정도의 모델은 애플 디바이스가 제일 싼 편이다. 5, 600만 원 안으로 해결이 되고 적당한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8천만 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5, 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할 만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7빌리언 뭐 젠마 모델 같은 거를 잘 돌려보겠다 이러면은 그냥 게임도 할 겸 4090 사도 22기가 메모리가 달려 있으니까 충분히 돌릴 수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준님, 온라인에 계시다면 답변 잘 되셨는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온라인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다루겠습니다. 저희 30분까지 Q&A 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계시면 주저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CM포레스트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3년차 백엔드 개발자가 온디바이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자화와 같은 사이즈 줄이는 기법들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모델 서빙 쪽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마다 CPP가 나오면서 굉장히 서빙 난도가 내려가긴 했지만 동시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라마다 CPP에 의존하고 있는 게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게 이상적인 형태의 구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라지 랭귀지 모델 생태계라고 하면은 겉에서 보거나 언론에서 보면은 잘 구성된 어떤 빌딩처럼 보여요.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모델도 있고 훈련도 막 나이스하게 하고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건 거의 끼우다만 젠가 같은 구조거든요. 어디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허약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은 다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다 블록을 더 얹을 생각만 하지 아래서 빼서 이걸 견고하게 만들 생각은 하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아까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너무나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이 견고하지 않은 생태계에 어떻게든 덧대서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겠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으로서도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랭귀지 모델을 서빙을 할 때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가 2만 번 생성하고 나면은 노드가 맛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에이전트를. 그 리셋을 해주는 걸 만드는 것도 기술인데 사실 구현은 그냥 3일마다 한 번씩 크론 잡 걸어가지고 리스타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옛날에 웹 서비스 한 20년 전에 아파치 웹 서버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웹 서비스 만들면 걔가 메모리가 맨날 줄줄 샜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새벽에 항상 그 아파치 웹 서버를 재시작 걸어주는 크론 잡 스크립트가 그냥 설치를 하면 깔려 있었어요. 그 상태로 몇 년 갔거든요. 엔진엑스 나오기 전까지. 그 엔진엑스가 나와야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허약하고 내가 거기 해볼 수 있는 일은 많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양자화 같은 기법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양자화는 하드웨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에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AI 반도체 개발하고 있는 차현승입니다. 그 궁금한 점은 LLM과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마치 그 과학 이론처럼 한 곳에서 잘 풀면 다른 데서 중복된 노력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고 일부 엔지니어링처럼 조직마다 여전히 필요한 역량이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후자에 해당하는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직마다 해결을 해서 그 조직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론을 네. 개발하면 뭐
세계 어디나 같은 이론을 뭐 추가적인 재개발 없이 쓸 수 있는데 네.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 처한 환경과 상황, 자원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네, 예를 네. 들면 집 짓기 같은 그런 게 이제 뭐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정말 세계 최초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현실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라마다 CPP를 설명드리면서 그 내부 구조가 굉장히 그 게임기 에뮬레이터랑 비슷하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델 군들이 있고, 뭐 라마 계열이 있고, 미스트랄 계열이 있고, 뭐 젬마 계열도 있고, 젬마 계열은 심지어 최근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기반도 아니죠. 그런 것들마다 전부 다 필요로 하는 옵스가 다르고 컨피그레이션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돼야 되냐. 예를 들면 얘가 최소한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빠른 대답을 먼저 내놓는데 최적화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대답을 만들어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 전체를 양자화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입력 레이어나 출력 레이어를 서로 다른 그 프리시전으로 양자화를 하거나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특정 목적에 맞게 최적화하는 그런 그 모델 런타임 기술부터 시작해서 모델 그 자체를 튜닝하는 기술들까지의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원을 더 짜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자원을 짜내는 게 그 예를 들면 한 명이 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게 뭐 훈련을 하는 회사 100개 이런 게 아니라 1000만 대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뭉뚱그리면 모델 최적화하게 되겠지만 크게 들어가면 모델 플랫폼, 뭐 서빙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뭐 최적화, 양자화 그런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그 부분에 굉장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마침 딱 8시 반이 되어서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제가 네트워킹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신정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